안녕하세요. 70여 년의 삶에서 기적을 마주한 애청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잊지 말아야 하고 베푼 자는 기억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는 오히려 받은 도움과 배려를 잊기 마련이고 베푼 자만 홀로 본인이 타인에게 준 도움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씁쓸해하는 게 이 노인도 다 아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종종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가볍게 불어서 날린 민들레 씨가 훗날 예쁜 꽃을 피워 나에게 좋은 향기를 주듯 내가 남에게 베푼 친절이 기적이라는 형태로 돌아오더군요. 내 자식에게마저 믿음을 잃은 제게 찾아온 반갑고 따뜻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채널에 연락을 하게 됐네요. 자식복 빼고 다 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씁쓸하지만 이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았네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교사셨습니다. 두 분의 영향으로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남편과 결혼 후 새 아이를 낳고 빠른 은퇴를 했죠. 남편은 저를 만나던 당시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한 터라 가난했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외동딸 시집 보내기 못 믿어 하셨지만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 동안 그 걱정을 모두 청산할 수 있었어요. 사업은 승승장구했고 방 하나짜리 좁은 집에서 시작한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서울의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서 새 아이와 단란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그 편안한 행복이 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며 그냥 이대로만 더 이상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지, 그저 어렸을 때는 이것들 언제 다 사람 구실하게 키우나, 어서 자라서 부모 곁 떠나서 저들끼리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큰 자식들을 보고는 이럴 거면 차라리 기저귀도 못된 아기인 채로 남아줬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뿐이네요. 첫째는 참 어려서부터 애가 소극적이고 조용했어요. 그래도 말은 잘 들어서 공부도 곧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갈 정도였죠. 첫째 아들은 조건은 좋았지만 말 주변이 없는 건지 자신감이 부족한 건지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 늘 미역국만 말아먹었고 목표로 했던 대기업은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아줄 만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나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가족이 있고 제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직업까지 얻었으니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이 30쯤 돼서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한 명 데려왔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물 같은 존재지만 동시에 저나 남편에게는 부모도 몰랐던 내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해준 역할을 했네요. 집에 인사를 시키러 왔을 때부터 이미 첫째가 며느리에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이도 그렇게 넉넉지 않고 사돈댁 사정도 여유치 않아서 아들이 모든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장만을 부담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말이죠. 뭐 저희 집이 없는 집도 아니고 누가 돈을 얼마 냈으면 뭐합니까? 그저 내 자식이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할 제 짝을 찾았다는 생각에 좋기만 했어요. 근데 그 지극정성이 저와 남편에게는 도구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첫째가 손주가 태어나고 몇 년 지났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채원이 회사 그만둔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서준이만 보기 좀 그렇나 봐요. 그래서 뭐 작은 카페 같은 거 하고 싶다는데 혹시 아빠께 잘 말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카페만 차리면 서준이는 당연히 장모님께서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커피숍인지 뭔지를 하고 싶다는 며느리의 말에 쪼로록 돈 나올 곳으로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첫째. 첫째는 한 달 동안 저와 지 애비를 아주 구워 삶아서 커피숍을 차릴 자금을 얻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대로 구워 삶아져서 먹힌 저나 남편도 참 어리석었죠. 심지어 그렇게 영커피숍이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준 돈으로 차린 커피숍에서 지 동생과 함께 일을 했는데 대체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문을 열고 몇 년 동안은 계속 찾아오는 각설이 마냥 첫째가 찾아와서 건물 임대료를 저나 남편에게 빌려가기도 했어요. 뭐 장사가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 탓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제가 그 커피숍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참 많이 투자하기도 해서 꽤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고 가게 인테리어도 세련됐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손님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고요. 며느리가 파는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먹고 오려고 들어갔는데 계산대 안에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시나요? 어?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여긴 어머님이 드실 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없기는 왜 없니? 나도 커피 마실 줄 안다 얘. 아, 그럼 한 잔 드릴까요? 저도 커피 한 잔이었지만 내 며느리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며느리가 그냥 준다고 해도 제 돈 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당연하게 제게 금액을 말하는 며느리를 보고 참 얘도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더 의아했던 건 커피를 유리잔이 아닌 종이컵에 줬다는 겁니다. 왜 여기다 주니? 저기 앉아있는 손님들 보니까 다 잔에 마시고 있던데. 어머님 마시고 가시게요? 그럼 그냥 보내려고 했니? 나는 네 가게 구경도 하고 너 일하는 거 좀 괜찮나 듣기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좋은데 어머님 저 바빠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면서 드세요. 바쁘다고? 아니 저기 저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뭐가 바빠? 어머님이 카페 일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원래 손님이라는 게 한 번에 몰리는 거라서 이러다가도 갑자기 바빠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좀 나이 든 사람이 가게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무례한 말을 가족에게 어려움 하나 없이 내뱉다니요.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화가 나서 제 앞에 커피가 든 종이컵을 손으로 탁 쳐서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들을 정도로 아주 뚜렷하게 크게 말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만 와야 한다는 커피숍을 과연 누구 돈으로 열 수 있었는지 네가 기억은 하고 그딴 말을 하는 거니? 됐다. 너같이 생각 짧은 애가 뽑은 커피 입에 댈 생각도 없어. 어차피 꾸정물맛만 나겠지. 그렇게 뻥찐 며느리 얼굴을 보고 집에 들어온 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지색 씨가 한 잘못에 대한 사과보다 일단 제게 화부터 내더군요. 엄마, 채원이 가게 와서 행패 부리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러세요? 왜? 행패? 그게 그렇게 말하든? 진짜 행패가 뭔지 내가 찾아가서 보여줘? 너 그 가게에 들어간 네 아버지 돈 도로 내뱉으라고 하기 전에 입 다물어. 모지리 같은 거 같으니라고. 원래 애가 총명하진 않았어도 뭐가 옳고 그른 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누라 얻은 다음부터는 어째 모지리가 됐어. 내 자식이니 이런 말로 끝냈지. 남이었다면 정말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때까지 빌려준 돈 다 갚으라고 했었을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그저 자식에게 뭐가 우선이고 자식이라면 장기도 모두 내어줄 수 있다지만 그런 사랑이 오히려 첫째에게는 독이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둘째나 셋째는 뭐가 더 나았을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탁하고 지저분하니 아랫물들도 줄줄줄 말썽이네요. 둘째는 어려서부터 늘 지 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부머리가 지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경제학과를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열정이 대단했죠.
남편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발자국을 걷는 둘째를 응원하기 위해 초기 사업 자금도 도와줬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마음은 넘쳤지만 운과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는지 처음 시작했던 투자 회사는 영 빛을 보지 못했네요. 그런 둘째가 비빌 구석이라고는 저와 남편밖에 없었고, 저도 남편도 자식이 어떻게든 지 사업을 하겠다고 아등바등하는 둘째의 부탁을 들어줬고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줬습니다. 매일 일이 안 풀려서 힘들다, 지 안에 볼 면목이 없다, 우는 소리만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지 자식 해외 유학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오기까지 말이죠. 심지어 소식을 먼저 전한 것도 아니었네요. 그해 초등학생이던 손주는 어느 날부터 제 집에 찾아오지도 연락도 안 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식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을 하기도 했고 속도 위반으로 애를 낳아서 저와 남편에게 제일 먼저 손주를 안겨줬기에 저나 남편이나 첫 손주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거든요. 예, 준우는 좀 있으면 중학교 들어간다고 공부하느라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안 오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쉬엄쉬엄 해야 애가 안 지치지. 아, 걱정 마세요. 그냥 요새 공부하느라 체력이 좀 딸려서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둘째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니 저나 남편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 후에 저는 둘째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과 통화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손주가 조기 유학을 갔다는 걸 말입니다. 골이 띵 하고 울리더군요. 매일 돈이 없다, 사업이 힘들다 하던 놈이 지 아들 유학까지 보내고 심지어 보내기 전에 저나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고 손주 인사도 안 시키고 그냥 야반도주 아들 보내버린 다음에 뻔뻔하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니. 사실을 안 저도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둘째를 집에 불러다가 뺨을 사정없이 날리며 말했어요. 네가 얼마나 나나 네 엄마를 무시하면 네 자식 유학 보냈다는 소리도 없이 계속 한국에 있는 척 연기를 해. 내가 준우 유학 갔다고 하면 유학 보낼 돈 있으니까 이제 힘들다고 해도 돈 안 줘야겠다. 이럴까 봐 숨겼냐? 네가 내 자식이면 처음으로 생긴 첫 손주 공부하러 외국 나간다. 인사시킬 염치나 상식이 있어야지. 너 앞으로 자식이라고 부모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너 나나 네 엄마 부모로 생각 안 하는 놈이야. 둘째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무릎을 꿇고 남편 바지가랑이에 매달려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 후로도 둘째는 제발 용서해달라, 도와달라 찾아오고 연락도 했지만 저나 남편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뿐인 딸은 저나 남편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일 겁니다. 순하고 착한 딸은 그야말로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쳐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까요. 대학 나와서 취직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주변에 친한 남자 한 명 없던 딸은 어느 날 딱 봐도 건달 같은 놈을 집에 데려오더니 대뜸 신호 위반으로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긴 하나 있는 사위는 술집을 한다고 했고요.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흔히 기도라고들 하죠. 술집 영업장 관리를 하는 일을 하던 거였네요. 차라리 이뿐이라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와 남편을 찾아왔는데 글쎄 그 돈이 사위가 폭력 시비에 휘말렸다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왔던 거였어요. 마음으로는 남을 때렸으면 감옥 가서 죗값을 받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딸과 차마 갓난쟁이인 제 손주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둘 수 없어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도와줬어요. 하지만 차라리 그때 형을 살든 감옥에 가든 말든 죗값 받아 후회라도 해주게 했어야 했네요. 그 후에도 사위는 폭행, 음주운전, 영업 방해까지 아주 현란하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녔고 그럴 때마다 딸이 울면서 찾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참다 또 울면서 제게 신세한탄하려고 전화를 한 딸에게 말했어요. 선이야, 너 그냥 이혼해라. 요새 이혼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아니고 지연이 혼자 키우기 무서우면 이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 매일같이 속 뒤집어지는 일만 키우는 놈 뭐가 좋아서 그냥 사니? 저는 제가 용기를 주면 딸이 그 왼수 같은 놈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참을 울던 딸이 울음을 뚝 멈추고 제게 한 소리가 저를 뒷목 잡게 만들었죠.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줄 알아요? 내가 이혼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 했지. 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러겠냐고요. 어떻게 하나 있는 딸 이혼녀 만들 생각을 해요? 엄마, 그냥 말해요. 엄마나 아빠나 처음부터 종훈 씨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딸이 힘들어할 때 옳았구나 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사위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가요? 신나게 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울어서 도와주겠으니 이혼해라 한마디 한 게 부모로서 이리 질책을 받을 일인가요? 지랑 지 새끼 살 길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잡아먹을 듯이 덤비는 딸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 우는 소리에 그냥 어쩌면 좋니? 그래도 살아야지 할까? 너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으면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라도 쳐. 딸 자식 죽고 싶다는 말 골백 번을 들어서 속 터지는 나한테 호소하지 말고. 너 이혼 생각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네 소중한 남편 욕하지 마라. 엄마도 이제 버려야 하는 쓰레기 안고 살면서 냄새 난다고 우는 네 얘기 듣기 지쳐. 딸은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너무한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어쩌나요? 지가 그런 놈이라도 끌고 산다는데. 저는 딸에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참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뿐인 막내딸이 그런 불안당 같은 놈과 사는 걸 가슴 사무치게 괴로워했죠. 내 자식이지만 저마다 다른 사정과 변명으로 부모를 지갑 보듯 보는 돈벌레 같은 자식들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곧 이른을 앞두던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몸살을 크게 앓던 남편은 열흘 뒤에 구토를 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몇 개의 검사 끝에 남편이 잔해 지주막과 출혈이라는 걸 알게 됐고 터질 위험이 있으니 그 전에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졌죠. 부부란 게 언젠가 죽음으로 헤어져야 하는 운명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순간이 이리도 빨리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긴 수술에 들어갔고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건 그래도 피부치 노릇을 하려는 자식들이었어요. 지들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래도 내 자식들은 맞구나 싶더라고요. 수술 후 남편은 첫 수술 후에 정신을 회복하고 가족들을 알아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도 찰나의 것이었죠. 수술 부위에 재출혈이 생겼고 또다시 응급수술을 해야 했어요.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첫째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런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버지 정말 가망이 없어 보여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아빠 유산 정리하고 집도 처분한 다음에 그냥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아빠가 떠나신 후에 어떻게 엄마 혼자 사시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놈이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수작을 하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과 아주 소액의 노후자금 뿐이었어요. 이미 일평생 일군 재산은 삼남매가 하이에나처럼 다 뜯어갔기에 풍족했던 살림이 그냥저냥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쪼그라들었으니까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하니 첫째는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순간까지 돈에 눈이 뒤집힌 후레자식인 줄 아세요? 그냥 엄마가 아빠 떠나신 후 힘들 때 정리하느니 차라리 지금 좀 담담하게 먼저 정리하시는 게 심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에요.
이놈이 좀 철이 들었나 싶으신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꿍꿍이 속이 있구나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순간 그나마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약해졌네요. 남편은 끝내 짧은 투병 생활 중 숨을 거뒀고 정말 혼자 남은 제게 남은 가족은 아들 둘과 딸뿐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식들 집에 얹혀 살고 싶지 않아서 첫째의 제안도 거절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 정신을 차렸나 싶던 첫째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이 시기에 엄마한테 이런 부탁드리는 게 자식으로서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정말 제가 도움 청할 수 있는 게 엄마밖에 없어요. 장모님께서 이번에 갯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단체로 고소를 당하기 직전이에요. 무슨 갯돈을 여기저기서 돌려막기를 하신 건지 액수도 꽤 커서 엄마, 아버지 재산 얼마 남지 않을 거 아는데 이 집이라도 어떻게 담보대출 받아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엄마가 매일 지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밤낮으로 울어서 미치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마치 짠 듯이 제게 찾아와 무슨 문제가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지 회사 고객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 회사에 와서 난리를 쳤다고 하고 셋째는 이제 와서 이혼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고 아마 남편이 옆에 있었던 시절에 저였다면 택도 없다고 했을 테지만 남편이 떠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남은 건 자식들 뿐이라는 생각에 차마 애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죠. 하나 남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첫째에게 일정 부분을 빌려주고 나머지는 둘째와 셋째에게 빌려줬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첫째가 저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믿었기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일이 잘못돼도 장남이 나를 책임져 주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꼭 갖겠다고 하던 자식들은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끝내 장기간 연체로 인해 저당 잡힌 집은 은행의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끝까지 믿었던 자식들로 인해 저는 먼저 간 남편이 남겨준 집을 잃고 만 겁니다. 심지어 이혼하겠다고 변호사 구하겠다고 돈 가져간 딸은 이혼도 안 했습니다. 저는 끝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집 문도 안 열어주던 첫째를 찾아가서 힘들게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그렇게 마주한 첫째는 저를 보자마자 이딴 소리를 해서 간당간당 버텨오던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같이 사는 건 어려워요. 남는 방도 없고 그렇다고 엄마를 거실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있는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하든 하세요. 상황 봐서 꼭. 원룸? 너는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남겨준 그 집을 날려놓고 나한테 알아서 방 구해서 살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내 속에서 나온 자식 맞아? 그렇게 지가 책임지겠다, 모셔가서 살겠다던 놈이 이제 와서 알아서 살라고? 이 쓰레기 같은 놈. 됐다. 차라리 이렇게 알거지 된 김에 너나 네 동생들 같은 돈벌레 치우게 됐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아이, 엄마가 무슨 알거지예요. 아빠가 벌어놓은 돈이 얼만데. 그래, 그 돈이 얼만데 40 넘은 자식들이 다 빼먹어가서 그것도 동났어. 쌀통에 든 쌀벌레들처럼 네 부모 통장에 든 돈벌레들 때문에 바닥났다고. 네 동생들이나 너나 엄마 빈털털이 된 김에 이제 빼먹을 것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내가 전 재산 어디 기부했다 치고 원수 같은 너희들 남은 내 인생에서 청산했다고 칠 테니까 연락하지 말어.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게 배신을 당하고서야 이놈들은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에게도 통보했어요. 이제 남은 게 없으니 다들 알아서 살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털릴 대로 털렸으니 양심이 있으면 니들 애미가 편하게 살 수 있게 놓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게 남은 돈으로 방 하나짜리 집을 월세로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연락처도 바꿨고 그놈들에게 이사 가는 주소도 일체 말하지 않았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돈벌레들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들이 양심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고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도 애미인 저는 알죠. 아마 제게 돈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해외로 도피를 했어도 끝까지 찾아와서 돈을 갈취해 갔을 거라는 걸 말이죠. 가져갈 돈이 없어진 제게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자식들. 아니, 이제 남보다도 못한 돈벌레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긴 해도 마치 남편과 처음 신혼생활을 했던 그 좁은 집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저만의 인생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힘을 냈습니다. 집은 구했어도 곧 70인 나이에 몇십 년을 쉬던 돈벌이를 해야 했기에 초조하면서도 다시 젊어졌다는 기분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기업이 많은 번화가 24시간 국밥집 야간조로 일을 할 수 있었네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귀신같이 제가 식당 일을 한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대뜸 일은 할만하냐, 얼마 받냐는 질문을 하더니 유학 간 손주에게 보내는 생활비 대기 좀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딱 봐도 그 생활비를 제게 달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은 손님이 그 근처 회사에서 야근 마치거나 회식을 하고 아예 해장까지 하고 가는 회사원들 뿐이니 야간조에는 바쁘지 않다고 나이 들어서 손이 느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저를 배려해준 사장님의 말이 괜한 말인 것처럼 저는 그곳에서 주방일과 함께 서빙일까지 겸할 수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면서 요새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과거의 70대는 지금의 5, 60대와 같다는 말이 헛것이 아닌 것처럼 저도 그 나이에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저 그때 제게 주어진 기회와 다시 일하는 인간으로서 내 한 몸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에 감사하며 제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늘이 감동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오래전에 던지고 던진 것도 잊고 있었던 부메랑이 되돌아온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식당에 기적이 찾아왔어요. 여느 때와 같이 새벽인 시간에 한산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쓸 음식 재료 손질을 하고 나가서 손님들이 먹고 간 상을 치우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를 힐끗 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청년은 종종 제가 일하는 시간에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었어요. 그 근처에 대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원증을 가지고 있던 걸 봐서 거기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죠. 나이는 한 30 초중반 정도 되었을까? 참 멀끔하게 생기고 예의도 발라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렇게 인성도 바르니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시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을 기억하는 건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네요. 어째 올 때마다 저와 눈이 많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가면 청년은 아닙니다. 라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죠. 나중에는 어차피 눈이 마주쳐도 가봤자 아니라고 할 게 뻔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나랑 닮아서 빤히 보나 보다 라고 저 혼자 그럴싸한 추측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그 추측이 얼추 들어맞긴 했기에 큰 충격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도 또 저와 눈이 마주친 청년에게
그냥 빙그레 웃어 보이곤 제 할 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아줌마 하나가 저를 순영 여사라고 장난스럽게 부르는 게 들렸습니다. 일하는 직원들끼리 출출하면 야식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그날은 뭘 먹고 싶냐고 묻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간단하게 육수에 소면이나 말아 먹자라고 말을 한 뒤 다시 식탁 서랍에 깨끗한 수저들을 채우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기에 뒤로 확 돌아봤습니다. 제 어깨를 두들긴 건 다름 아닌 대기업에 다니는 그 청년이었고 청년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조남이 김순영 씨 되시나요? 아, 네, 맞는데 왜 날 아시나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식당에 올 때마다 나를 흘긋거리는 청년이 어찌 내 이름 석자를 알고 있을까 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뭐 아까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내 이름을 불렀기로써니 성까지 알고 있다는 게 의아했죠. 근데 충격적인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맞다고 하자 힘이 툭 하고 빠진 것처럼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기 시작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때 식당에 있던 손님 2명과 청년의 곡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주방 직원들까지 단체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저는 허겁지겁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그 청년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총각, 왜 그래? 일단 일어나 봐. 나를 어떻게 알고, 아니 이렇게 다짜고짜 울어, 어? 아주머니, 정말 저 기억 안 나세요? 저 명호예요, 명호. 아주버님 집 새방에 살던 새댁 아들 명호요. 그 말을 듣고 청년뿐만 아니라 저 또한 다리가 훅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 맞네. 맞아, 명호. 아유, 크더니 엄마 얼굴 그대로 닮았네. 언제 이렇게 컸어, 어?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 예전에 헤어졌던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이 청년과 이 청년의 어머니를 말했을 텐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저와 남편이 살던 주택이 단독주택이긴 해도 본체 옆에 좀 큰 창고방이 하나 있었어요. 말이 창고지 전기도 들어오고 화장실이나 주방을 만들기만 하면 새방 줄 수 있을 정도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좀 무리를 해서 거기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입구 쪽에 화장실을 터서 어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젊은 부부에게 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등학생 아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이 청년이었고요.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다면 이렇게 만나자마자 서로 눈물을 쏟진 않았겠죠. 그 집 세댁과는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일로 기억에 남았던 관계이기도 했고 그랬기에 더 애틋하기도 했네요. 초등학생 아들이 있긴 했지만 저보다 한참은 동생일 법한 나이이기도 했고 또 뭔가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게 세댁스럽기도 해서 저는 이 청년의 어머니를 늘 세댁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세댁은 참 착하고 조용했지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손버릇이 참 안 좋았습니다. 처음 그 부부가 집에 들어와 살다가 한 나흘 정도 지났을까요? 집 아래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뭔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우선 그 부부가 이사를 오고 난 후에 마주쳤던 세댁의 모습은 늘 소심하고 그때가 초여름이긴 해도 늘 긴 바지에 긴 팔로 온몸을 가리고 다녀서 제가 어머 세댁 안 더워? 라고 물으면 그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피했다는 게 기억이 났기에 저 소리가 세댁의 남편이 내는 가정폭력의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경찰에 얼른 전화해. 새빵 세댁 지금 위험한 것 같아. 자초지종을 모르던 남편도 일단 제 말을 듣고 경찰에 전화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새빵 문이 열렸을 때
새댁의 눈에는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집에 몇 번의 경찰이 오고 가고 나중에는 경찰을 부르기도 전에 저와 남편이 그 새방에 달려가서 문을 쾅쾅 두들기기도 했어요. 당장 그 새댁에게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찌 남이 당장 갈라서라고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내뱉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루는 늦은 밤에 현관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남편이 나갔더니 글쎄 새댁이 입술에 피가 맺힌 채로 어린 아들을 안고 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저 말고 애한테도 손을 대려고 해요. 술 먹고 저 때리다가 그거 보고 말리려는 아들한테 손을 들려고 해서 도망왔어요. 아주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저와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이 두 모자를 평생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사람 목숨을 살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새댁에게 경제적인 문제만 없다면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새댁은 아무리 두려웠어도 아들을 위해서 그래야만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새댁을 도와서 그 가정폭력범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 인간 알고 보니 바람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이혼 후에 그 바람난 상대와 살림까지 차렸고요. 새댁은 차라리 상대가 있어서 본인과의 이혼을 미련 없이 할 수 있었다고 다행이라고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후에 저와 남편은 결심한 대로 새댁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했습니다. 일단 새댁에게 방세는 받지 않기로 했어요. 새댁은 그럴 수 없다고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어서 방세를 내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돈을 벌어서 남는다고 해도 그건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 저축을 하든 뭐라도 더 사입히던 먹이던 하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새댁에게 격리학원이라도 보내서 남편 회사에 사무 보조로 취직을 시키고 싶었지만 새댁은 가방끈 짧은 본인이 처지 때문에 분에 넘치는 일을 맡을 수는 없다고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새댁은 금방 가사 도우미 일을 구했고 아들과의 새 출발을 위해 노력을 했죠. 그때 제 자식들은 모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터라 애들이 학교 가고 나면 집에 저밖에 없었기에 초등학생이었던 청년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혼자 집에 있지 말고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애가 숙제하는 걸 옆에서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새댁이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아예 저녁까지 해서 집으로 보내기도 했죠. 그만큼 어린 청년은 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새댁을 위해 저희 가족들 먹을 반찬 할 때 재료를 더 넣어서 새댁과 어린 청년이 먹을 반찬도 한 보따리 싸서 냉장고에 넣어주는 게 그 당시 제 낙이기도 했네요. 이제는 어제 제가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었는지 가물가물한 나이가 됐지만 그 당시 새댁이 일을 시작하고 처음 제 생일이 됐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제게 선물로 꽃분홍색 립스틱과 손수건을 준비해서 수줍게 내밀었던 것과 어린 청년이 써준 편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 가족처럼 제 동생처럼 지냈던 새댁이 떠난 건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가을날이었네요. 주말 아침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나가보니 어린 청년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서 있더군요. 제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청년은 다 새는 발음으로 말했어요. 아줌마,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엄마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린아이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구급차를 부른 뒤 얼른 새방으로 넘어갔어요. 어린 청년의 말처럼 새댁은 마치 자는 것처럼 곤히 누워서 눈도 뜨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새댁의 심장은 소생이 불가능했고 의사의 말로는 의문사가 아닌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니, 분명 그 전날만 해도 저와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 딱이라는 군침 섞인 제 말에 웃던 새댁이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새댁의 장례식 전에 남편이 어린 청년에게 입힐 옷을 찾다가 그 방에서 새댁의 유서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곳에는 죽을 둥 살 둥 살고 있지만 아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너무 버겁고 두렵다는 말이 써져 있었고, 도움을 줬지만 끝내 이런 선택을 하고야만 자신을 저와 남편이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용서를 비는 내용과, 또 먼저 떠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는 어린 청년에게 보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웃고 괜찮다고 했어도 속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으로 타들어갔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어린 자식을 두고 간 새댁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 속을 먼저 알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만 같았네요. 일단 새댁의 장례식을 위해 새방에 있던 수첩에서 새댁 친정 번호를 찾을 수 있었고, 딸이 이혼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새댁의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어린 청년을 도맡아 대학 가기 전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댁의 어머니께서 손주를 데려가겠다 결정을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아쉬운 작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새로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적응도 잘하고 즐겁게 지내라고 새 신발과 가방, 옷가지 몇 벌과 학용품 등을 사서 바리바리 챙겨줬어요. 떠나는 청년을 꼭 안아주며 할머니와 잘 지내고 늘 건강하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하라고 저희 집 전화번호와 심지어 남편 회사 전화번호까지 수첩에 적어주었죠. 그 어린 청년은 그 작은 덩치로 저를 마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꼭 다시 올게요. 아줌마랑 아저씨 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근데 그 말이 진짜였다는 걸 20여 년이 지난 그날 알게 되다니. 청년이 할머니 댁인 부산으로 간 후에 몇 년 동안은 연락이 닿았지만 어느 순간 뚝 하고 아예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서운하고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디서든 잘 살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기적과 같은 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저와 다 큰 청년은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소주 한 병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할 방법이 없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부산 가고 2년 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를 맡아주겠다는 친척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가까운 보육원으로 갔죠. 보육원에 갔어도 전환할 수 있긴 했는데 아주머니랑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 당장 저 좀 데려가 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금방 저 후원해 주겠다는 후원자도 나타나서 학교도 잘 다녔고 좋은 대학도 나와서 이렇게 이름난 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엔 결혼도 했고요. 근데 저 살기 바쁘다고 아주머니나 아저씨 찾아뵙지도 않고 정말 죄송해요. 두 분께 부모님과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도 잊고 산 절 용서해 주세요. 아니 용서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기특하게 잘 사는 거 보여준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런 생각 하지 말어. 부모 마음 다 똑같아. 연락을 안 해도 어디서 지가 알아서 잘 살기만 해도 배부른 거야. 저와 청년은 두 손을 꼭 잡고 정말 모자 사이처럼 애틋하게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저씨는 건강하냐는 청년의 물음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부고를 전했고, 청년은 힘들게 멈췄던 눈물을 다시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가만히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당혹스럽게 했죠. 아, 예전에 저랑 어머니 살던 그 새방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직 거기 살고 계시죠? 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보다도 그 당시 제 처지에 대해 말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변함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이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니 최대한 담담하게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짧게나마 청년에게 설명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울던 청년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죠. 남이 듣기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을 직접 당한 저는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이미 지났고 그런 자식놈들 키운 제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청년의 손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저는 괜찮다고 하며 설명을 마쳤죠. 안 그래도 아주머니가 이런 시간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는데 혼자서 힘들어서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니, 잘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고 정말 인간 새끼들도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 자식놈들 때문에 뚫린 빈자리 이제 제가 채워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말이라도 정말 고맙네. 저 빈말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야 찾아뵌 죄책감 덜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마 지금 아주머니 앞에 제가 이렇게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가 봐요. 제가 이제부터 아주머니의 가족이 될게요. 그러니까 행여나 힘들고 외로워졌을 때 그 인간을 찾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네? 저는 그저 웃으면서 고맙다고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뱉었던 말을 지킬 것 같이 청년은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결혼한 아내도 함께 와서 종종 셋이 식사를 하기도 했네요. 청년은 아내에게 저를 소개하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야. 아주머니 안 계셨으면 나 이 자리에 안 있었어. 라고 해서 그동안 얼굴 못 봐서 서운했던 감정을 깔끔히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간히 얼굴 보고 밥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청년은 아니었나 보네요. 어느 날 제가 식당을 쉬는 날 저를 찾아오더니 함께 갈 곳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도착한 곳은 청년이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주 깔끔해 보이는 아파트였죠. 제가 여긴 누구네 집이냐고 물으니 청년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시면 아주머니가 살게 될 곳이죠. 어? 명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곳 정리하고 제가 알아본 두어 곳 있거든요. 오늘 거기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계약해요. 제가 당장 집은 못 사드려도 전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기함을 할 노릇이었죠. 아무리 소중하게 다시 만난 인연이라고 해도 전셋집을 얻어준다니 저는 제 눈에는 아직까지 헤어졌을 당시 그 어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그만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그 아파트 앞을 떠나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는 제 어깨를 잡은 청년은 가만히 눈을 맞춰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하나뿐인 가족이 되겠다는 거 진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주머니 가족이 되는 것처럼 아주머니도 혼자인 제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늘 처가를 제 집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저한테도 부모님 같은 존재가 생기는 거라서 얼마나 든든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아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다 아주머니와 돌아가신 아저씨 덕분이잖아요. 어렸지만 저도 다 기억이 나요. 그때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께 도움을 안 주셨으면 아마 평생 그 인간한테 맞으면서 살았을 테고 어쩌면 어머니는 더 빨리 안 좋은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 안 좋은 선택의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살아있는 거 다 아주머니 덕분이니까 이런 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아주머니는 20년 전도 훨씬 전에 제게 이것보다 더한 도움을 주셨고 저는 앞으로 하나하나 다 갚을 생각이니까요. 이제 제 가족은 저라는 청년의 말에
그동안 자식들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되뇌이던 바짝 긴장했던 마음이 안심도 되고 뜨끈하게 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갈아서 키운 자식들은 끝내 제게 배신과 실망감만 안겨줬는데 까맣게 잊고 산 청년은 이제 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니 천륜이라는 것에 대한 부질없음과 또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위대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네요. 저는 청년의 바람대로 청년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그 후로 2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몇 달 후에는 청년의 장모님 그리고 장인어른과 만나 식사도 했고요. 청년이 처가 식구들에게 본인에게 부모님 같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청년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절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당연하게 명절은 아내와 작년에 태어난 예쁜 딸까지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거의 3년을 생사도 모르고 살던 첫째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지 애미보다도 지극정성이던 아내와 처가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혼당해서 버림받았다고 너무 힘들어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이제 와서 하나뿐인 모자 행세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그저 나는 너랑 연락 끊고 나서도 네 생각 안 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을 막는 방법을 몰라서 명호에게 말했더니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알아서 막아주더군요. 앞으로도 제게 자식 같은 가족 같은 존재는 명호와 명호의 가족들 뿐일 겁니다. 은혜와 의리를 베풀어라. 인생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라는 말처럼 앞으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시 되돌아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제 역할에 충실하고 거짓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온 날이 부질없다고 좌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재회로 인해서 다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찾은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채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보내고 싶어도 글솜씨도 없고 컴퓨터는 켜지도 못하는 늙은이라서 용기가 안 났는데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보자 해서 명호의 도움으로 채널에 연락을 했을 때 제게 용기를 주고 전화까지 해서 제 사연을 정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은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네요. 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창이자 소통의 창이 되어주는 채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겉멋만 든 사람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알맹이를 채우거나 성장하려 하지 않고 그저 치장에만 신경 쓰면서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은 백발백중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겉만 보고 판단하거든요. 겉은 그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지만 정작 능력이나 인성 같은 건 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 화려하고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번지르르한 모습은 부지런히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안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민낯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민낯을 맞닥뜨린 후에 겉멋만 든 가면을 벗겨서 부숴버리는 사연입니다. 지금은 알아주는 대기업 전자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돈을 벌어도 저는 늘 돈 제대로 쓰는 법을 몰랐어요. 옷 하나를 사도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오래 입고 유행 안 타는 보세에서 샀고
좋은 걸 하나 먹으려고 하면 소고기 원산지가 어디고 몇 등급인지 따질 줄도 몰랐죠. 제가 검소하다기보단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습관 때문일 겁니다. 저희 집은 오래전에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만 생활을 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오래된 설렁탕집을 운영하면서 저희 둘 모녀가 먹고 살 생활비를 벌었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 남는 돈은 모조리 저축을 하셨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저희 어머니 앞에서는 비지떡이라도 배만 부르면 족하다라는 말로 무용지물이 됐고요. 그렇다고 살기 팍팍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소비를 해야 한다면 값이 싼 최선의 선택지를 선택할 뿐이었고 남들이 보기에는 구질구질하고 악착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활 습관이 저와 어머니를 안락한 집에 살 수 있게 해줬고 또 저를 대학에 보내줬고 지금의 편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습관이 무섭잖아요. 제가 취업을 하고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지만 저와 저희 어머니의 씀씀이는 그대로였어요. 1인당 몇십만 원씩 하는 호텔 레스토랑도 남편과 연애할 때 처음 가봤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쓸 때는 쓸 줄도 알고 또 돈 쓰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동기에게서 소개를 받은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 해외 명품 브랜드 회사의 관리직이었는데 직업만 들어도 좀 화려하고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개를 받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남편은 쓰리피스에 딱 보기에도 기성품이 아닌 맞춤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고 나왔더군요. 비싼 옷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탄탄한 직업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첫인상은 자신만만하고 콧대가 좀 높아 보인다는 거였네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신감이 보였고 첫 데이트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없는 점을 갖고 있는 남편에게 전 끌렸어요. 자신을 잘 가꾸고 투자하는 남편에게 말이죠. 남편은 사용하는 향수만 수십 가지였고 옷은 따로 옷방을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 했어요. 때로 본인이 누리고 걸치고 있는 걸 나열하면서 뽐내기도 했지만 그때는 자기 관리에 참 철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뭐든 최고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던 때도 최고의 데이트 코스를 짜서 왔어요. 좌석 가격만 30만 원 가까이 하는 VIP 뮤지컬 티켓을 예매하고 연줄이 있어서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원 테이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죠. 종종 제가 데이트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냥 소소한 데이트도 좀 하자고 하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혜 너랑 하는 건 뭐든 최고로 즐기고 싶어. 여행부터 한 끼 식사까지 뭐든지. 나한테 소중한 사람하고 시간 보내는 건데 돈이 무슨 대수야. 그래도 한 번 만나는데 매번 몇십씩 쓸 수 없잖아. 내가 쓰는데 왜 지혜 네가 아까워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러고 싶다니까. 이때 이 사람이 시간을 1분도 그저 그런 걸로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남편이 제게 돈을 잘 쓴다고 해서 마음이 갔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본질적으로 저희는 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남동생 셋이서 살아왔다는 점이 같았죠. 만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술 한 잔 걸치고 제게 고백을 하더군요. 내가 죽어라 출세해서 돈 버는 거? 물론 예전에 누리지 못한 걸 지금 누리기 위해 돈 버는 것도 맞지만 다 나랑 내 동생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야. 쥐 역시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하게 사셨어. 지혜 너희 어머니는 그래도 식당 하나라도 있지.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남의 집 청소해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어.
지금에야 나랑 동생이 돈 벌어서 빚도 다 갚고 엄마 집 마련해서 편하게 사시지만 내가 평생 다 갚아도 모자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께서 혼자 딸 자식 조금이라도 본인보다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 일하셨던 걸 알고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서 늘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났거든요. 좋은 곳에 가면 어머니 생각이 가장 먼저 나고 좋은 걸 먹으면 어머니 생각이 나는 그런 마음을 말이죠.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만 이렇게 동병상련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남편에게 정이 들었고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참 애틋하게 하고 끔찍히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결혼 전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남편은 산만한 덩치로 시어머니께 안겼고 시어머니도 그런 남편을 마주 안아주시면서 엉덩이를 톡톡 때리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냥 사이가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남편을 안아주던 시어머니가 남편 뒤에 있던 저를 보는 순간 달라지는 표정과 눈빛에 흠칫하고 놀랐던 게 4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남편을 안아줄 때는 사르르 눈 녹듯이 미소를 짓던 인자한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싸늘하게 식으면서 무표정하게 변하는 게 말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유지혜입니다. 그래. 잘 왔어요. 들어와요. 나중에는 웃어주시긴 했지만 뭔가 굉장히 가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억지로 웃어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요. 찜찜한 마음을 애써 한 구석으로 몰아두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형식상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혼자 오래 지내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굉장히 서글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처지와 같은 집안이라서 좀 공감이 되시나 싶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 불쌍하게 장인하고 술 한잔 못 해보겠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불쌍한 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둘이 산 저지 장인한테 고작 술 한잔 못 받는 남편이 대체 뭐가 불쌍하냐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대답을 못하니까 남편은 수습한답시고 내가 결혼해서 장인어른 생기면 아버지랑 못 해본 거 하고 싶었던 걸 아셔서 그래.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저도 기분이 나빠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그럼 나도 억울하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잖아. 라고 했네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말실수한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 후로도 제가 국내 대기업에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새는 해외 브랜드가 최고라더라 라는 소리를 하셨네요. 좀 짜증이 나서 시댁 거실을 쭉 둘러보고 어머님, TV랑 에어컨이랑 저기 공기청정기 다 저희 회사 제품이네요. 써보니까 역시 국내 제품이 최고죠?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입술을 한번 삐죽거리고 바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시더군요. 나중에 시댁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일어설 때 제가 나오면서 차 키를 남편에게 건넸거든요. 근데 배웅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손으로 운전대 안 잡니? 갈 때도 주여기를 꼭 시켜야 쓰겠어? 아니 그럼 남편 차를 타고 왔는데 굳이 제가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 건가요? 운전을 제가 안 했다는 것만으로 타박받아야 하는 건지 남편은 제게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아껴서 그래. 장가 간다니까 걱정되고 서운하셔서 괜히 지금만 그러시는 거지 결혼하면 안 그러실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이 적중했죠.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저희가 결혼을 해서 더 심해졌지 결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첫 만남이 시작이었죠. 솔직히 너무 많아서 전부 늘어놓진 못하겠지만 정말 대표적인 얘기만 해드릴게요.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이 힘을 쓰는 꼴을 못 보셨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벽에 못을 박고 가구 같은 걸 조립하는 것을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김장을 도와드리러 간 날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게 먼저 전화를 하셔서 바쁜 애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너만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남편은 주말에 쉬게 내버려 두고 저만 오라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그래야 하나요? 모른 척하고 남편을 끌고 가니 시어머니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절 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김장을 준비하면서 김치를 버무려야 할 큰 대야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닥에 깔린 비닐이나 신문지는 보이는데 대야가 도무지 안 보여서 시어머니께 물어봤죠. 어머님, 김장할 큰 대야 같은 거 없어요? 어디서 해요? 어? 아, 있어.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고 한참을 주방에서 다른 일을 하셔서 저도 양념 만든 거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 갔거든요.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너 이리 와라라고 부르셔서 간 곳은 다용도실이었고 시어머니는 다용도실 끝에 자리한 작은 창고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열면 제일 윗칸에 다라이 큰 거 3개 겹친 거 있을 거다. 끄집어내서 이쪽에 내려다 놔라. 일단 시키시니까 하긴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아무래도 타이밍이 말이죠. 남편이 없을 때 제게 힘쓰는 일을 시키려고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유치할까 싶어서 애써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 느낌은 틀린 게 아니었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담근 김치를 넣은 빈통을 안겨주면서 옮기라고 하시고 제게는 절인 배추가 가득 들어있는 스텐 대야를 안겨주시면서 거실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더 무거울까요? 남편은 키가 180이 넘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몸이 좋았고 저는 160 초반의 키에 몸에 근육도 얼마 없어서요. 근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이 세상 약해 보이고 제가 힘 좋은 돌쇠처럼 보이는지 너무나 당연하게 무거운 것만 골라서 제게 일을 시키시더군요. 진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김장이 다 끝나고 설거지도 저를 시키시려고 하기에 중요한 전화 받는 척하면서 남편에게 떠넘겼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됐다, 가라 하고 본인이 하시더군요. 참나. 그리고 김치 2통 받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끝까지 그 김치통을 가리키면서 지혜가 들고 가, 잘 먹어라 라고 콕 집어서 말하셨어요. 진짜 너무하신다 싶어서 저는 잘 먹을게요. 여보 들고 내려와 라고 한 다음에 먼저 현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더 드는 일은 악착같이 제게 맡기려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남편이 한 번씩 혼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 너 요새 네 서방밥 잘 안 챙기니? 애가 집에 와서 한 달은 굶은 것처럼 밥을 먹고 가더라. 그럴 거면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서방 배 굶겨가면서 하니? 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크게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3번쯤 받고 나니 태연하게 집에서도 그렇게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할 수 있었네요. 그 후로도 종종 제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시긴 했는데 그중에는 빨리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 애가 잘 들어선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밖에서 오래 일하면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저희 부부가 결혼 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임신 계획을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제가 일을 해서 애가 안 들어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서자 한 번은 저를 의심까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몸에 이상이 없는 이상 이렇게 애가 안 생길 수 없다고 저를 끌고 산부인과에 가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밥 사주시는 척해서 저를 불러내신 후에 말이죠. 시어머니가 점심 한 끼 하자고 하셔서 나간 자리는 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자마자 갈 곳이 있다고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산부인과였어요. 어머님, 여긴 왜... 내가 불안해서 직접 너 데리고 병원 와서 네 몸에 하자 없는 거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결혼한 지 2년이 다 됐는데 어찌 여직 소식이 없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에 건강검진 싹 했을 때 산부인과 검진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한 번 더 받아봐. 내가 보는 앞에서. 못 믿으시는 건 어머니 문제고요. 제가 괜찮다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없다면 주혁 씨도 검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거냐? 이 김숙재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한경애 씨 딸 몸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인데요. 이제 제 임신 문제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처럼 저한테만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임신은 뭐 저 혼자 해요? 이렇게 호소를 해도 시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으셨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더 다니려고 일부러 약을 먹어 임신을 안 한다고까지 몰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제 책상이나 화장대 약은 없는지 확인하다가 제게 들켜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아직도 내가 애처럼 느껴지나 봐. 다 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 라고 정말 말뿐인 위로만 할 뿐이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라 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아니었네요.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떴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저는 알아버렸네요. 제가 이야기 초반에 남편은 본인에게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관리가 투철하며 소중한 사람에게도 돈을 잘 쓴다고 말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이 투자하고 돈을 쓰는 건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게 뿐이었어요. 저와 제 가족은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생신과 저희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지나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11월 생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2월 생이시거든요. 저희는 그해 6월에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생신을 먼저 축하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제게 선물만 준비하고 생신날 다 같이 식사를 할 레스토랑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제게 전해준 대로 시어머니께 드릴 조교기와 명품 스카프를 준비했어요. 꼭 어느 브랜드에서 사야 하는지 강조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인당 20만 원 가까이 하는 고급 일식집을 예약했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남편이 뭘 준비했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제가 생신을 축하할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식당은 자기가 알아볼 테니 저는 선물만 준비하라고요. 왜? 그냥 내가 예약할게. 안 그래도 어머니 요즘 회가 당긴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마카세 예약하려고 했는데. 회? 알겠어. 그럼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할게. 아무래도 선물은 당신이 준비하는 게 낫잖아. 나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엄선해서 좋은 식당을 예약한다고 하는데 저도 알겠다고 하고 그냥 어머니 선물만 준비했죠. 근데 남편이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간 식당은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했던 고급 일식집과는 정반대인 인당 3만 원도 안 되는 무한 리필 해산물 뷔페였습니다. 믿겨지시나요? 본인 어머니 생신에는 20만 원짜리 일식집을 예약한 사람이 장모님 생신에는
인당 3만 원이라니. 아니, 3만 원도 아니고 정확히는 2만 7천 원이었습니다. 꾸역꾸역 할인까지 다 받아서요. 제가 뷔페 앞에서 넋이 나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야? 설마 여기서 우리 엄마 생신 축하를 하자는 거야? 괜찮지? 여기 지점이 특히나 평이 좋대. 장모님이 회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오늘 마음껏 드세요.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웃는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무한 리필 뷔페에서 생신을 축하받아야 하지?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라는 생각에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사위가 모시고 온 곳이라고 예약한 룸에 들어가서도 웃으시면서 잘 먹겠다고 하셨어요. 식사하는 내내 입에 음식을 넣어도 맛이 안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할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혹시나 이렇게 저렴한 곳을 예약했다고 했으니 따로 선물이라도 준비했을까 싶어 넌지시 물어보니 안 했답니다. 선물은 제 담당 아니네요. 식사 후에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남편이 제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야? 당신 왜 밥 잘 먹고 입이 대빨 나왔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고? 정말 몰라서 물어? 진짜 모르는 거면 당신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 엄마 생신에는 인당 20만 원짜리 식당을 예약했으면서 우리 엄마는 3만 원도 안 하는 뷔페를 예약해? 제정신이야?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할 수 있어? 뭐야? 아니 그것 때문이야? 나는 장모님이 해 드시고 싶다고 해서 많이 드시라고 뷔페 간 거지. 너도 참 속이 좁다. 웃기고 있네. 모른 척하지 마. 누굴 머저리로 알아? 당신 분명히 당신 엄마랑 우리 엄마 차별한 거야. 진짜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었으면 생신날 비싼 횟집이나 일식집 가서 드시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시켜주지. 무슨 무한 리필집에 가? 당신 엄마 생신에 무한 리필 뷔페 갈 수 있어? 당신 회사 상사들 모실 때 무한 리필집 갈 거야? 명품 브랜드에서 일한다고 온 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면 뭐하니? 정작 가족은 무한 리필집 데려가서 대접한다고 하는데. 아, 그건 다르지. 장모님은 워낙 아무거나 잘 드시잖아. 음식도 원래 맛을 아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야 안 아까운 거야. 아, 그래? 그럼 내년 시어머니 생신에는 당신이 먹던 남은 음식 대접하면 되겠다. 그치?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어머님 꼭 당신이 먹다 남긴 밥 싹 드시잖아. 감자탕에 있는 고기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당신이 먹다 남긴 거 꼭 한 번 더 싹 긁어서 드시잖아. 남은 음식만 먹던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남은 음식 드려야지. 안 그래? 이 사건 후로 같은 문제로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에 제가 생신 선물로 저희 어머니 생신에 갔던 무한 리필 뷔페 2인 동반 무료 티켓을 드렸던 때 한 번 더 박터지게 싸웠어요. 남편은 본인 가족이나 본인에게 드리는 돈이나 시간, 노력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꼭 저나 저희 어머니께 들어가는 투자는 아까워서 쩔쩔매면서 꼭 어떻게 해서든 더 싸거나 시간이 덜 들어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본인 회사 브랜드에서 새로 출시한 화장품을 가져와서 저희 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주더군요. 웬일이래? 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뭔가 화장품 케이스들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용량이 되게 작다. 원래 크림 한 통에 50ml는 하잖아. 이건 30ml 정도 돼 보이고 이건 20ml 정도 되겠는데? 아, 신제품이라서 그래. 신제품이라서. 정식 출시 전에 먼저 만든 거라 아무래도 용량이 좀 작아. 그리고 원래 고급일수록 용량은 적은 거야. 이 얘기를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짓말을 치려면 증거를 완벽하게 없앴어요.